어제 서울 기온이 37.9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절기 입춘인데요. 더위는 더 심해진다는 예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과 가평, 안성 등 수도권 곳곳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일 기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은 2018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 기온인 39.6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동풍이 다소 약해지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내려가는데요. 여전히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저희 YTN 기상캐스터가 시내 한복판에서 티셔츠 색깔마다 온도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꽁꽁한 버터가 얼마나 빨리 녹는지도 살펴봤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화면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네, 먼저 버터부터 보도록 할까요? 지금 기상캐스터가 버터, 생중계로 전하면서 버터를 실험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온이 높이 올라간 오후 4시쯤에 꽁꽁 언 버터를 준비했는데 보신 것처럼 생중계 직전 바깥에 내놨더니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녹아버렸습니다. 불 위에 올려놓은 것 같죠? 빠르게 기름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엔 티셔츠 실험도 살펴보죠. 낮 1시쯤에는 뙤약볕 아래 옷 색깔에 따른 온도 차이를 실험하기 위해서 검은 옷과 흰 옷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브랜드고요, 또 같은 재질의 티셔츠입니다. 에어컨에 있는 실내에서 쟀을 때는 두 가지 티셔츠 모두 표면 온도가 25도였는데 생중계 시작 전 10여 분 동안 바깥에 내놨더니 검은색 티셔츠는 햇빛을 흡수해서 무려 57도까지 올라갔고요. 흰색 티셔츠는 46도까지 올랐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무려 10도 넘게 차이가 난 건데요. 폭염일 때 외출을 한다면 반드시 밝은 색깔의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온열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만 있으라. 요즘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냉방 제품을 잘 사용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38도를 넘는 극한 폭염일 때는 자택에서 발생하는 온열 환자 비율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 직사광선이 강한 만큼 극한 폭염에 밖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무더위 속에 작업하는 건 더더욱 금물입니다. 저희도 낮에는 일을 잘 안 하거든요. 너무 더워서. 최근 15년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실외 작업장에서 나왔고 논밭에서 일하다 쓰러진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 역시 덥다면 밖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 온도가 진짜 안말로 물 이렇게 떠놓잖아. 기포가 안에서 생겨. 그 열기에. 그 정도로 뜨겁다고. 건물 자체가. 그럼 마음껏 틀기는 좀 어려운 상황. 어렵죠. 일 최고 기온이 38도 미만일 때는 온열 질환자 대부분이 바깥에서 발생했지만 38도가 넘어가면 자택 환자의 비율이 2배 껑충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한 폭염이면 실외 작업은 그나마 자제하는데 쪽방촌 같은 실내에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던 지난달 닷새 동안 온열 질환자 발생 장소 1위가 집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선 폭염 절정기에 자택 사망자가 2배 가까이 늘기도 했습니다. 냉방이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위주로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집에서 냉방이 어려울 경우엔 반드시 곳곳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 머물고 홀로 계신 어르신에겐 수시로 안부 전화를 걸어 내부 온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폭염 가뭄 대책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과 가뭄 피해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들어섭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와 관계부처 장관,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덮친 역대급 폭염의 위력부터 우려했습니다.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나 보던 이런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가축과 양식어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며 양수 장비 등을 적극 가동하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어서 청와대에서 진행한 수석 보좌관 회의의 첫 화두도 폭염 대응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부는 물론 수도권에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국민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돼버린 기후 재난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근본적 처방을 함께 주문한 만큼 용수와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 인프라 개선 계획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런 날씨 속에 서울 봉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 양주시와 충북 음성의 공장에서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만큼 큰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어둠에 잠긴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평소 잠들었을 시각이지만 주민들은 바깥에 나와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덥죠. 당연히 덥죠. 부채만 있어요? 얼음물도 내가 뭐 열렬히 떠드니까 얼음물도 한 통 주셔갖고 좀 나눠 먹고 좀 있기는 한데. 옥상 저수조 누수로 아파트 지하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정전이 발생한 거로 파악됐는데 한밤 소방대원까지 출동해 배수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17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세계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찌는 듯한 더위에 일부 주민들은 급한 대로 인근 초등학교로 몸을 피했습니다. 당황했죠. 두근두근거리고 머리도 아파요. 지금 자리를 옮겨서 자고 있는데 잠도 잘 안 오고요. 불편해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경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섬유 염색 공장에서 큰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이 불로 공장 근무자 등 30여 명이 대피했고 4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 붉은 화염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시트지 제조 공장에서도 대응 1단계가 발령될 만큼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런 극한의 폭염 속에 전통시장을 받는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더위에 성장 속도가 더뎌진 채소 출하가 줄어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8도에 달하는 더위 속에 재래시장 골목은 텅 비었습니다. 시장 내 일부 매장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줄면서 아예 휴가에 돌입한 겁니다. 시간이 아예 없어요. 아침에만 잠깐 필요한 거 사려고 좀 마트 쪽 여기 있으니까 오지 낮에는 한산하고. 상인들은 생선에 얼음을 쏟아붓고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며 신선도 유지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시장 내부 온도가 더 치솟자 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의 시장 외부 온도는 35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곳 내부 온도를 직접 측정해봤더니 37.3도, 그러니까 외부보다 2.3도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름에 튀기고 전을 굽는 등 조리 열기가 이곳 시장 내부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밖에보다 시장이 더 더워요. 우리는 가마솥에서 일해서 더 팔팔 끓어요. 에어컨도 뻥 뚫려서 틀 수도 없고 선풍기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소 등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채소의 성장이 늦어지고 출하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하는 히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난달 충청 지역에 큰 피해를 낳은 집중호우 여파까지 겹쳐 채소값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시금치 가격은 한 달 만에 2배로 뛰었고 오이는 85%, 열무와 얼갈이 배추도 50%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더위를 뚫고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마저 가격 부담에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이 더운데 또 식구들 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장보러 나왔는데요. 더우니까 채소류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생선 가격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생선 옛날보다 다 수입품 다 있으니까 냉동으로 대체해서 많이 먹고 그래요. 여기에 영남 지역 가뭄에 사과와 배 등 과일 성장은 더뎌지고 고수원의 수산물 피해까지 이어져 폭염 속 밥상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금융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점검 회의를 2, 3일 안에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용산과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값은 주춤했지만 서울 전체로 보면 7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구 일대. 보유세 강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등 일부 집주인은 추후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전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계약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금매가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지금 돈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거의 없잖아요.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집계된 가격 동향에서도 고가 지역들은 매수자 관망세에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0억 원 넘는 아파트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까지 떨어져 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송파구도 0.15%가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는데 강동구까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 값은 4주 동안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20억 원대 덜 똘똘한 한 채는 세부담 강화가 초고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그나마 넉넉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합니다. 이번 주 서울에선 강북 일대,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도 역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해 보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힘은 세금 전문가들을 불러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고요. 정부안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속내가 다소 복잡합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세금부터 부동산까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더 무거운 세금이 예상되는 고가주택 밀집 지역들을 짚으면서 선거 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징후의 과세로 규정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등에 많이 모여있는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도 집값을 내리려는 목적인 보유세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거라 혹평했습니다.
보유가 거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부가 깨닫기 바랍니다.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최근 주택 매도를 고리로 연일 대여 공세에 사활입니다. 본인은 10원도 손해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본인은 쏙 빠져나오고 세금 폭탄 던질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궤변이라며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투기용 주택을 구분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일정 기간 유예로 완충 장치도 충분히 뒀다며 정부안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반의 민심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속내는 복잡합니다. 정책 발표 사흘 만에 간담회를 연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모임을 정기화하고 부동산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나 혹은 아니면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다만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듯 정책을 문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문제점 지적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고요. 공정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여야는 내용만큼이나 상반된 용어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책 여파가 향후 총선판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법안 심사까지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이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담합 혐의 규모가 76조 원이라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15조 원이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시중금리의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전문 딜러사, PD사를 지정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하도록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증권사와 은행 등 PD 15곳이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정보를 미리 서로 공유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국가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취지입니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낙찰 규모인 76조 2천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율이 최고 20%라는 점을 단순히 감안하면 과징금이 15조 원, 역대 최대에 이릅니다. PD사들은 정보 교환이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상 금융사 과징금 산정 기준은 영업 수익으로 시행령에 따라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국고채를 비싸게 낙찰받아 싸게 파는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 조성 의무를 해왔는데 조사 이후 이런 움직임이 사라져 국가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로 PD사들의 자격이 대거 정지되면 국가 조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경부도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또 구체적 조치 수준은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 ENS가 민간기업 처음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호주에서 들여온 초경질유가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카카오가 올해 2분기 광고와 커머스, 모빌리티와 페이 등 플랫폼 사업 성장에 힘입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부대찌개와 보쌈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도 책임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게 정한 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홍 전 감독을 소환한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지난 2024년 당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와 홍 전 감독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2024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던 상황. 하지만 2년 넘게 수사에 결론이 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홍 전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 축구협회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성적은 최악이고요. 청문회 수사까지 한국 축구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6일 오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대기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받은 압수수색에 축구협회 직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축구협회의 한 직원은 월드컵 이후 청문회 자료 준비로 기존 업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인데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라며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졸전에 이어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축구협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의 표본으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 월드컵 개막에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장을 잃은 축구협회는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 의원들의 문매를 맡기도 했고.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지난 4일에는 홍명보 전 감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는데 제대로 된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지 우려가 큰 상황이고 다음 달 말부터 줄줄이 열릴 A매치 4경기는 임시감독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축구 발전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끝이 안 보이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축구계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국회 한 의원실은 축구협회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제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과정에서 파악됐는데 축구협회 측은 문서 보관 연한이 지나 지금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뉴스 알아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구체적인 해협 운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해협의 주도권을 쥐고 통행료 성격의 비용까지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합의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이란이 오만과의 협상을 통해 마련됐다고 하는 해협 운영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네, 이란은 특정 기간 선박들이 이란 연안에 인접한 북쪽 항로로 페르시아만에 진입하고 오만 측 남쪽 항로를 통해 빠져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오만 간 협상 틀에 따라 이런 방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초기 일정 기간 뒤에는 남북 분리 통항로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선박이 해협 중앙의 단일 통항로로만 이용하도록 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협 진입 관리는 이란이 단독으로 맡고 출항 관리에만 오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란이 해협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زیادی حاصل شده در گفتگوها با عمان و این پیشرفت‌ها در آستانه نهایی شدن هست. 더 큰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서비스 비용 명목의 수수료 징수입니다. 이란 소식통은 선적된 화물 가치의 최대 7% 통행료 부과를 두고 오만과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요금은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의회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시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해협 주변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타스닌 통신은 이란 남부 게슌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란의 요구가 다 반영된 만큼 미국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더 오래 지속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곧 더 떨어질 거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언급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개방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어느 정도는 열려있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48시간 안에 해협이 열릴 것이며 하루 이틀 안에 합의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해협은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합의안 초안이 미국과 영내 국가들에게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백악관이 수용 여부를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부족 사태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추궁했다는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면서 탄약 공급은 충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 내부가 분열돼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다면서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ranians are extraordinarily difficult people. Number two, they have a fractured system. So there are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want the war to be over. There are also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are crazy radicals who want the war to continue.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이란의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부과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반대로 협상을 엎으면 중동 내 무력 충돌 위험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동발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49달러로 전장 대비 3.8% 상승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다뉴브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물류 동맥으로 불리는 라인강의 수위도 사상 최저치까지 낮아지면서 독일 경제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816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까지 수위가 떨어진 라인강 바닥에서 2차 대전 때 투하된 불발탄이 발견됐습니다. 혹시나모를 사고에 대비해 주민 300여 명에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에선 오래전 좌초했던 화물선의 잔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서부의 산업 거점들을 관통하는 라인강이 메마르면서 물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얕은 수심 때문에 화물을 80%까지 덜어내거나
운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Ein Schiff, das sonst 2.000, 2.500 Tonnen Ware mitgebracht hat, kann dieses Schiff jetzt noch 400, vielleicht 600 Tonnen transportieren, je nach Bauart des Schiffes. 철도와 트럭 등 육로 수송망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대체 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송비는 벌써 3배나 폭등했습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수급이 차질을 빚자 생산량을 줄이는 업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쇄적으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물가까지 들썩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Wahrscheinlich nicht nur Auswirkungen auf die Konjunktur, auf das Wachstum, sondern auch auf die Inflation. Es werden insgesamt viele Treibstoffe über diesen Schifffahrtsweg, den Rhein. 최악의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독일의 성장률을 최대 0.4%포인트까지 끌어내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5% 안팎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했던 독일 정부는 이제 역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오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 수도권은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한낮에 39도까지 치솟아 닷새 연속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호남 일부 지역에는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은 보름 이상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1도, 제주 27.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9도, 고양 39도, 춘천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 조심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 서울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 더위가 절정에 달합니다. 주말부터는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최고 12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속도를 강조한 가운데 오늘은 용산,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의혹의 핵심인 홍전 감독을 소환한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에 근접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한시적으로 진입과 출입 항로가 분리될 거라는 이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통행료 부과율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란 외무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네, 다시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7.9도를 찍으면서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올여름 서울은 아시아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 더 덥습니다. 더위는 오늘 절정에 이를 걸로 예상되는데요.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과 또 다른 더위. 서울 기온이 하루 사이 1도가 또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나흘 연속 경신입니다. 8월 들어 서울의 최고 기온을 색깔로 분석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서울 동쪽과 남쪽부터 번지더니 점점 붉게 차올라 어제는 서울 전역을 새빨갛게 덮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용산구 이촌동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일본이나 타이완보다 덥다는 체감. 올해는 엄살이 아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우리나라 최고 기온은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42.5도. 일본의 올해 최고 기온은 물론 역대 일본 최고 기온인 지난해 8월 5일 41.8도까지 추월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이 일본 도쿄는 물론 타이완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보다도 덥습니다. 이렇게 유독 더운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구름 없이 햇볕 내리쬐는 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관측한 대기 수증기를 보면 구름이 유독 우리나라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열이 들어오는 그러한 공기가 아니라 일본 도쿄는 일시적으로 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북쪽으로부터 공기가 내려오는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2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쨍쨍한 날씨는 입추인 오늘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이렇게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 숫자도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전국에서 모두 208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사흘 연속으로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 가운데 전북 김제시에서 70대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누적 환자 수는 2,665명이고 사망자 수는 모두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에 에어컨 같은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정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래된 변압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도봉동에 있는 아파트에선 한밤중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500여 세대 주민이 뜬 눈으로 무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곳곳에서 아파트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너무 더웠죠. 네, 선풍기도 없고 어둡고 선풍기 있어도 작아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공통점은 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였다는 점입니다. 폭염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변압기에 과부하가 온 게 정전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모든 가구가 일제히 에어컨을 틀게 되면 이 변압기 용량 100을 넘어서는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을 법으로 정한 건 35년 전인 1991년입니다. 최소 용량을 3kW로 하고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kW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한 10제곱미터마다 0.5kW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물론 로봇 청소기나 건조기 등 가전제품 수가 늘면서 수십 년 전에 설치한 변압기로는 전력량을 버티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 없기도 하고 있어도 한 대 정도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에어컨 자체의 수요도 늘었고 설비도 노후화됐고 그런데다가 역대급 폭염이 오니까 나쁜 조건을 더 갖춘 셈이죠. 변압기 교체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제때 교체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전에서 선별적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부하가 우려되는 아파트 측에 문자를 통해 안내를 하는 등 홍보 활동도 지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 속 정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후된 아파트 변압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교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과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회의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곳이죠. 강원도 강릉에는 국내 첫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올해는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돌발 가뭄에 대비한 물관리 대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에 민관군 급수차가 물을 쏟아붓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맘때 강릉의 모습입니다. 당시 강릉 강수량은 108년 만에 가장 적었고 사상 첫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수돗물 공급마저 끊겼고 주민들은 나눠준 생수로 버텨야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한급수가 걸려가지고 30분씩 사용할 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데요. 지금 이제 오봉 저수지를 지날 때는 아주 물이 꽉 찼나 보게 되더라고요. 강릉시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입니다. 1년 전에는 바닥이 드러나 제가 이 수문 근처를 걸어 다녔는데요. 지금은 물이 8m 넘게 차올랐습니다. 현재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70%대로 1년 전 저수율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평년 수준의 비가 내린 덕분입니다. 초유의 가뭄 재난을 겪은 강릉시는 지하 저류댐과 유출 지하수 등 하루 6만 톤 이상의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발 가뭄에 대비하려면 대체 수원 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한국수자원학회 연구에서 강릉이 가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빈도는 전국 시군 평균의 3.8배에 달했습니다. 기상 가뭄이 농업용수와 저수지 물 부족으로 이어질 위험까지 함께 분석한 결과입니다. 가뭄과 홍수를 일원화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운영 방안의 고도화가 필요하겠고요.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 물이 부족할 때 인접 시군이 용수를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주말부터는 단비가 절실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내리라고 했더니 폭우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쯤 중국에 상륙 후 약화하겠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어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남부를 향해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태풍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강한 동풍을 불어넣는 데다 바다에서 다량의 수증기까지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동풍과 수증기가 태백산맥과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주말과 휴일 단비가 절실했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성 장대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8일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20mm,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6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까지 게릴라성 기습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일부터 9일 사이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이 더해져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가뭄이 극심했던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로 강수가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은 적은 비에도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호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났던 부산과 양산 등도 동해안에 이어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들 지역으로도 시간당 최고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휴가철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진해 다음 주 초반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으로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열대저하부로 약화하겠지만 남은 비구름이 서해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쪽 지방도 극한 폭염 뒤 극한 호우로 이어지는 복합재해가 나타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은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면서 청년 대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처별 청년 사업 사이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정부를 겨냥해 고가 1주택이 들어선 지역 주민들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뽑지 않았다고 부과한 증오의 과세 특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어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거짓말이나 굳이 정부가 거두고 나눠주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노키오, 사회주의 과세 특징도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번 보유세 증세가 결국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직격탄은 결국 청년과 세입자, 무주택자가 맞게 되고 공정과세라는 명칭도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럼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변화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고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기존 ISA의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또 논란을 일으켰죠.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신세계가 이상하다고 맹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불씨를 지핀 건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국민의힘은 법조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대목을 콕 집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언론 기사는 문장 부호까지 살펴 삭제를 요구하고 당원과는 댓글로 말싸움하더니 나라를 뒤흔든 법은 조문도 안 봤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소환하며 모욕하는 거야말로 역대급 망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당원들로부터 날아든 사퇴 청구서를 모면하려 발버둥치는 거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에 나 답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정신세계는 온전하십니까?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의힘 당원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야는 사관학계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는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특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안보를 허무는 줄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정부 여당이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야권은 졸속통합이라며 결사항전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전임 6회 공군 참모총장 46명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 장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양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통합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합동성이 발휘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반명, 대통령 파리 같은 수위 높은 발언을 주고받는 선거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열 분위기를 관망하던 당내에서는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정 섞인 난타전으로 번진 2차 TV토론의 다음 날 김민석 후보는 여권 내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다시금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반명 프레임을 부각하며 명청대전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제가 명청대전과 이런 갈등이 없으면 뭐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습니까? 굳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현장 행보로 여지없이 전남 광주를 택했는데 선호투표제와 상관없이 1순위 표만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세론을 띄웠습니다. 호남에 공을 들인 건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 호남 향후회를 방문해 당대표 시절 물심양면 지역을 챙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에 맞게 제가 당대표로서 호남 발전 특위를 위해서
그런 호남 발전 예산을 엄청 책정했다. 가뿐 당심 잡기는 물론 견제구 수위도 애초 공언한 정당 방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정 틈틈이 대통령 파리를 계속한다는 지적부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 나쁜 사람 등 원초적인 단어로 김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최근 정 후보가 SNS에 올린 영남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갑니다란 문구를 정조준했습니다. 호남이 계몽 대상이냐고 직격하는 동시에 전남 광주 일대에서 민심을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목포까지 가는 김대중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주 무등산 문민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내에선 격해지는 공방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기기 위해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놓는 느낌이다. 분열로 치닫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 자제를 촉구하는 언급이 부쩍 늘었습니다. 2007년과 2015년의 분당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당권자들의 거센 신경전은 지지층에도 전이돼 과열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용산,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인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가동합니다.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세부 내용과 허점 등을 짚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추가 공급책을 포함해 바람직한 정책제도 설계 방향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선 위원장을 선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외부기관에 대한 후보 추천 요청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위법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소환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당일 열린 당 정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동훈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김건희 씨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적법 절차 없이 백지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 전 장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이 영장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해 이뤄졌다며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관이나 특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법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원 전 장관이 비밀번호 제공을 중간에 거부해 영장 기재 기간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재작년 12월 14일로 넓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에게도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참석한 계엄 해제 당일 당정대 회의가 계엄 옹호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열린 삼청동 안가회동의 사전회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의원은 출석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의 정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에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오 시장이 향후 상급심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20분쯤까지 충남 천안시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1년여간 3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확인해 관련 범행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동차를 계약하면서 추가한 선택 사양 때문에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불합격에 따른 차량 원상 복구 비용까지 소비자가 모두 복구했는데 정작 차량 제조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픽업 트럭을 모는 김모 씨는 최근 방문한 자동차 검사소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뒷좌석 등받이가 출고 상태와 달리 눕힐 수 있게 임의로 변경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한 등받이는 세차 계약 당시 영업사원 설명에 따라 비용을 내고 추가한 선택 사양이었습니다. 딜러가 이런 기능이 있으니 옵션비로 20만 원을 추가하면 각도를 조절해서 뒷좌석도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같이 계약을 하게 됐죠. 김 씨가 받은 검사 진단서에는 승차장치 임의 변경은 자동차 관리법으로 규제하는 행위라며 원상복구하거나 정식으로 승인을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불합격 판정에 따라 리클라이닝 기능에 사용된 부품을 제거하고 차를 원래 상태로 돌렸지만 그 비용은 김 씨가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등받이를 개조하는 작업은 차량 출고 후 외부 업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는 영업사원이 불법 개조를 제한할 줄 몰랐다며 제조사에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김 씨가 차를 산 대리점과의 계약이 해지됐고 안내한 영업사원도 퇴사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조사의 정식 선택 사양이 아닐 경우 이런 피해가 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옵션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어떤 옵션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김 씨 차량 검사 과정에서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허점도 발견됐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루어진 3차례 정기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아닌 대행업체였습니다. 공단은 이번 사례를 검사 대행업체 및 제조사들과 공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재외동포를 상대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10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조직원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15명으로부터 1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에 근접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한시적으로 진입과 출입 항로가 분리되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항은 금지될 예정이라는 이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한시적으로 진입할 때는 이란에 인접한 북측 항로를, 빠져나갈 때는 오만에 인접한 남측 항로를 이용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남북 항로를 통한 선박 이동은 전면 금지되고 모든 통항은 중앙 항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이념, 역사 전쟁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민주당 진보 후보들의 약진을 공산주의로 규정하며 색깔론에 본격적인 불을 지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식에서 이란 전쟁의 치적을 과시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내부로 칼끝을 돌렸습니다. America will never be a communist country. Won't happen. Communism is a loser and it always will be. 전쟁 장기화로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념 공세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린 겁니다. 기존의 사회주의 비판이 유권자들에게 익숙해지자 공산주의라는 더 자극적인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미시간주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무슬림계 엘사이에드 후보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The radical left, the maniacs, they're trying to destroy it with the disaster known as not socialism, communism. No, he hates Jews and he hates Israel. Abdul El-Sayed, can you believe this? 추수감사절을 비판한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를 향해서도 위험한 공산주의자라며 거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이념 공세는 역사 분야로도 번졌습니다. 백악관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미국의 어두운 역사만 강조해 국민을 분열시킨다며 대대적인 전시 수정을 압박했습니다. 학계는 정치적 목적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라며 반발합니다. Millions of Americans visit the Smithsonian every year, and we don't need the micromanagement with macro incompetence from the White House. 외교 안보적 난관에 봉착한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색깔론과 역사 개입으로 판세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 사회의 이념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본토와 해당 지역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지만 어김없이 덥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번 폭염이 최대 고비를 맞겠는데요. 보름 이상 열대야가 지속한 서울, 한낮에 39도까지 치솟아 닷새 연속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전주와 광주, 광양 등 호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28.7도, 제주와 부산 27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9도까지 치솟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고양과 전주 39도, 춘천 38도에 달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내륙의 소나기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예보가 있는데요. 특히 영동 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호우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돌핀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태풍이 지나가면서 해상과 해안가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이 예상됩니다. 휴가철 피서객들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